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평양인민병원의 보위부가 들이닥치면서 북한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간호사가 자취를 감추면서 함께 사라진 작은 물건 때문이죠. 이후 그녀가 기적적으로 탈출해 국정원에 건네준 그 물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를 경악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이 숨기려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명주라고 합니다. 한때 평양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도 특수 환자의 수술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맡는 특수 환자들의 병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외국산 침대에 깨끗한 침구,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었죠. 매 끼니마다 특별 영양식이 제공되고 외국산 약품도 아낌없이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인민들은 상상도 못할 진료였죠. 그러던 어느 날 수술실 소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병원장에 호출이 울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분위기였죠. 문을 열자마자 병원장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리명주 동무, 이 환자의 시신을 뒤쪽 창고로 옮기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옮기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환자의 병력 기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신을 옮기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죠. 가끔 마주치는 직원들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흡사 시신이 아닌 금기를 옮기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순간 주변을 둘러보았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USB를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USB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USB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컴퓨터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죠. 모든 직원의 컴퓨터 사용이 감시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친구 영희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노트북이 있다는 걸요. 영희는 의아해하면서도 노트북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어요. 문서 파일과 영상 파일들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서를 열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문서에는 사망한 환자의 신원이 적혀 있었어요. 평양노동당 핵심 간부. 그것도 아주 높은 직위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그는 단순한 당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 상층부의 부패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서들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은이 해외에서 사치품을 구매하는 동안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당 간부들이 식량 지원품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화벌이를 위해 주민들을 인신매매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모든 증거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당 고위층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찍은 사진들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호의호식하는 모습들이었으니까요. 손이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파일들을 열어보았죠. 그러다 한 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 간부가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만 한다. 우리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층부의 부패를 모두가 알아야 해.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증거들을 모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이대로 우리 인민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 이 자료들이 반드시 외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발,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 영상 속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에 급하게 카메라를 끄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직후에 체포되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계속 불안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섰어요. 바로 검은 정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병원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 사라진 물건은 없나? 보위부 요원의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USB를 찾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어요. 조사를 받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수상한 사람들이 항상 어딘가에 있었죠.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USB에 담긴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선명해졌죠.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저를 향한 그물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술실 담당 간호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건강했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말입니다. 이상해요, 리명주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환자가 그 환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에만 벌써 3명의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어요. 모두 별다른 증상 없이 밤사이 갑자기 사망 처리되었죠. 더 이상한 건 시신들이 바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통은 영안실에 며칠 동안 보관하는 것이 규정인데 이 환자들의 시신은 즉시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가 병원 뒤편으로 차량을 들이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검은 자루들이 실려나갔죠. 용기를 내어 야간 당직을 자청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이 조용해질 때를 기다렸어요. 시신들이 사라지는 뒷창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창고는 예상과 달리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항상 드나들기 때문인 것처럼요.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갔는데 곧바로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고 그때마다 들킬까봐 겁에 질렸죠. 지하실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신 매매 현황 보고서, 중국 이송 명단, 실험체 목록,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서들에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중국의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고 또 다른 시신들은 비밀 실험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한 환자들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젊고 건강한 시신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급하게 문서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구석에 있던 캐비닛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죠. 오늘 밤에도 3구가 더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 건강한 상태였고 나이도 적절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중국 쪽에서도 계속 물량을 요구하고 있으니 일정대로 진행하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USB에서 본당 간부의 폭로 그리고 병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창고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저도 언젠가 사고로 사망이라는 기록만 남긴 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달빛이 창고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떨게 했지만 제 결심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이곳을 반드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결심하고 나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망이 너무나 촘촘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방 검사가 있었고 퇴근할 때도 보이부 요원들의 검문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복도 끝에 1~2명의 보이부 요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층마다 그들이 상주했죠. 매일 아침 가방 검사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감시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의료진들의 동선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시간을 체크했고 잠깐의 독대도 허락하지 않았죠. 누군가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곧바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병원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매일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탈의실 앞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었죠. 그들은 의료진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갑작스러운 신문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불려가서 몇 시간씩 같은 질문을 받았죠.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보지 않았나? 동료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나? 혹시 USB 같은 것을 보지 못했나? 매일 밤 퇴근할 때면 보이부 요원들이 줄을 세워 검사했습니다. 옷주머니는 물론 신발 속까지 뒤졌죠. 그럴 때마다 옷 안쪽에 숨긴 USB가 들킬까봐 가슴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동료들의 실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간호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보이부 간부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제 USB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의 집을 수색하고 의심되는 자는 즉시 체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응급환자 중국 이송 계획서였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은 위중한 병이 생기면 중국 선양이나 베이징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마다 반드시 의료진이 동행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장실로 갔죠. 제가 이번 중국 이송에 자원하고 싶습니다. 특수 환자 치료 경험도 많고 응급 상황 대처도 자신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장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제 가문이 대대로 당에 충성했다는 점이 도움이 된 것 같았죠. 이송 날짜는 3일 후였습니다. USB는 옷 안쪽에 특별히 만든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밤마다 식은땀에 젖었겠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총 5명이 선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병원에서 마주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손 안에 USB가 뜨겁게 느껴졌죠. 그 안에 담긴 끔찍한 진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호자로 위장한 보이부 요원이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선양 공항에 도착하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공항 곳곳에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지만 저는 알았죠.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자는 곧바로 선양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간호사 가운을 입은 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출 계획을 다듯이 그려보고 있었죠.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중국 여성의 옷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평범한 중국 관광객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명주 동무는 즉시 병원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불응하면 강제 송환될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이미 제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복도에는 북한 요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실에는 비상구가 있었어요. 환자와 보호자가 잠시 검사를 받으러 간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가 울릴까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중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미리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보여주었죠. 그곳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둔 베이징행 기차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검은색 차가 따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분명 북한 요원들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손짓했지만 도심의 교통체증 때문에 쉽게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택시 옆으로 다가왔어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저를 보며 손짓했죠.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재빨리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탈북 브로커였죠. 미리 제 도주 계획을 눈치채고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을 누비며 검은 차의 추적을 따돌렸어요. 마침내 안전한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브로커는 저를 안전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합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순 없어요. 북한 대사관이 이미 당신을 수배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USB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에서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어요. 브로커는 북한 요원들의 감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죠.
대사관 주변은 3개 조로 나눠서 감시합니다. 교대 시간에 빈틈이 생기죠. 브로커의 말을 들으며 이동 경로를 외웠어요.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골목길을 여러 번 우회해야 했죠. 새벽녘 안전가옥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중국 관광객으로 보이기 위해 카메라까지 목에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어요.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첫 번째 갈아타기를 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북한 요원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죠. 대사관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몇 번이고 되돌아가야 했죠. 마침내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구 앞에는 예상대로 북한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정체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브로커가 알려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앞 건물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0분, 5분, 3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움직였어요. 잠깐의 빈틈이 생겼죠.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대사관 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 외침과 동시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요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재빨리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북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안전했죠.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곧바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북한 정권의 치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평양 제안병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당 간부들의 부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USB를 넘기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마침내 제가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죠. 창밖에서는 아직도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제 신변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베이징이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에서 보던 선전 문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동지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곳의 환영 문구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맞이하는 것 같았죠. 국정원에서 준비한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생경했어요. 밝은 거리,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이 눈부셨죠. 신변 보호를 위해 먼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USB 속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동안 평양 제안병원에서 목격한 모든 일을 진술했죠. 그리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주말에는 인근 마트로 견학을 갔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한 물건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만 누릴 수 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죠. 가장 큰 충격은 병원 견학이었습니다. 현대식 의료 장비들, 깨끗한 병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의약품이 있었어요. 평양 제안병원에서 매일 보았던 비참한 광경이 떠올랐죠. 이곳에선 병원에 가면 약이 있고 치료를 해주네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평양에서 항생제 한 병 없어 죽어간 환자들이 떠올랐어요. 폐렴으로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의 절규도 생각났죠. 하나원의 교육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이해해갔죠. 자유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진정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죠.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자유로운 선택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검색하는 것, 원하는 책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웠죠.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달콤했죠.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생각했습니다. 밤이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평양의 어둡고 침침한 밤거리와는 전혀 달랐죠. 이곳의 불빛은 따뜻했고 그 빛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국정원에서 제가 가져온 USB 자료들을 분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죽어간 무고한 생명들을 떠올렸죠.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자료들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국제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열렸다고 했죠.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 경로로 북한 내부에도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평양 제안병원의 실상이 소문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펼쳤죠. 거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저는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한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된 겁니다.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과의 만남이 의미 있었어요. 그들에게 북한의 의료 현실을 전했고 의료인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죠. 환자의 생명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종종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영희는 잘 있는지, 다른 간호사들은 무사한지.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길 기도했죠. 어느 날 한 탈북민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양 제안병원의 의료진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징표였죠.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간호사의 단순한 탈북기가 아니에요. 북한 의료체계의 실상과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증언이자 자유를 향한 절실한 외침이죠. 그리고 저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요. 북한의 MZ세대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당을 신뢰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부를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북한은 보위부 정책을 더 강화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아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장사꾼으로 일을 하며 살았죠. 당시 장마당에서는 아침마다 좌판을 펼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났고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기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시체를 봐도 무섭다는 감정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였죠. 게다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저희 세대는 더 악착 같았습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배급이 끊긴 이후로 당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거든요. 돈을 버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만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 또한 살기 위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은서와 함께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몰래 팔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은서는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기 몸을 던져가며 저를 지켜줬고 저도 은서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켰죠. 서로가 있었기에 저희는 이 힘든 상황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2, 3도 끝이 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장마당에서 은서를 만났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구나 밑창이 땅을 울리는 소리가 점점 저희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단속반이었습니다. 전현 당장 잡아!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장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쇠파이프가 좌판을 때려 부수는 소리, 도망치는 발걸음 소리, 비명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질서도 인간다움도 사라진 아비규환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은서의 비명이 들렸죠. 뒤를 돌아보니 몽둥이에 맞은 은서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로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끌려가는 은서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도망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죠. 그럼에도 저는 은서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바로 옆 좌판의 할머니였죠. 가지 마라. 너까지 잡히면 은서는 더 괴로울 게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곳에선 한 명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뒤에서 들리는 은서의 신음소리를 뒤로 한 채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속도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골목을 빠져나와 또 다른 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구나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은서의 비명만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달리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서를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자신이 증오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제 모습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방 안에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USB들을 모아 불태웠죠.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눈물이 나는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장마당에 누군가는 붙잡혔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망치고 있겠죠. 그날 이후로 장마당은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장마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은서가 늘 서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죠.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단속반의 검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보이부에서 새로 내려온 지시라고 했죠. USB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눈빛들이죠. 누가 첩자인지, 누가 다음 희생양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귓속을 파고드는 속삭임이 늘었어요. 전에는 미처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몰래 거래되는 정보들, 누가 잡혀갔고 누가 살아 돌아왔는지, 누가 배신했고 누가 죽었는지. 그 속삭임 속에서 은서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애 죽었다더라. 고문을 못 이겨서? 아니,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대. 같이 하던 사람들 이름을 대지 않았다고. 손톱 밑에 바늘을 넣고 물고문을 해도 한마디도 안 했다지 뭐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은서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니. 저 때문이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은서가 그렇게 죽어간 거였죠. 화장실에 숨어 토했어요.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은서의 고통에 찬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은서야.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울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의심할까 봐요. 이렇게라도 살아남으라고 은서가 목숨을 바쳤는데 저까지 잡히면 그 희생이 헛될 테니까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은 평소처럼 장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쪽지를 쥐어줬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조심해. 내 이름이 명단에 올랐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명단이라면 보이부의 그 명단이겠죠. 은서도 그 명단에 올랐다가 끌려갔을 거예요. 쪽지를 삼키고 자리를 떴죠.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순찰대가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려요. 제가 다가가면 아이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리죠.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장마당의 할머니도 더 이상 저를 못 본 척 하세요. 전에는 늘 맛있는 거 있다며 간식을 챙겨주시던 분인데 이제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좌판을 정리하시죠.
할머니의 아들이 보이부에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어느 날 밤 동생 진수가 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누나, 나 무서워. 진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죠. 16살 동생의 어깨가 어른처럼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 계속 물어봤어. 누나가 무슨 일 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진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제 학교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뚜렷하게 느껴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의 그림자 같은 발소리와는 달랐죠. 이번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가 알아차리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그 발소리도 따라왔죠. 마치 경고 같았어요. 우린 널 지켜보고 있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속도로 뛰었지만 평소처럼 걸으려 노력했어요. 골목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통해 뒤를 살폈죠.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였어요. 보이부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이제 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듯 저를 따라다녔죠. 집에 도착해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그 남자가 길 건너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다른 사람이 절 감시했죠. 순간 은서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피를 흘리며 끌려가면서도 절 걱정하던 은서. 그 희생을 헛되이 할 순 없었죠.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감시자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여기 있다간 저도 진수도 끝장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진수를 깨웠어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우리 여기서 나가자. 진수의 눈에서 공포와 결의가 교차됐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담배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곧 그 감시의 눈을 피해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방 구석 장판 밑에는 그동안 모아둔 달러가 있었어요. USB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탈북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마당에서 몰래 브로커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잘못 선택했다가는 은서처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수소문했죠. 장마당의 관계망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마침내 한 할머니가 쪽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엔 새벽시장 뒷골목의 한 가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물건 사러 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무를 말하자 그제야 안쪽 방으로 안내했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당 5,000달러야. 성금 2,000, 나머지는 도착하면. 둘이에요. 저랑 동생. 그럼 10,000달러지. 성금 4,000. 목이 말랐어요. 제가 모은 돈은 겨우 3,000달러였죠. 1,000달러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감시는 심해졌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00달러를 어떻게 구하지? 더 이상 USB 장사는 불가능했어요. 이미 보이부의 감시 대상인데 위험한 짓을 벌였다간 끝장이니까요. 결국 집에 있던 물건들을 몰래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 할머니의 놀이개, 하나둘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매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열흘 만에 겨우 1,000달러를 모았어요. 이제 남은 건 동생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가야 해? 진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16살 동생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죠. 진수야,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 은서 누나처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 진수의 말이 맞았어요. 탈북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게 뻔했어요. 은서의 죽음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동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게 보였죠. 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떨리는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꼭 지켜줄게. 반드시 살아남아서 자유를 찾자. 이후 저는 브로커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웠죠. 우선 함경북도의 국경 마을로 이동해야 했어요. 거기서 사흘을 기다렸다가 달빛이 가장 어두운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죠. 강을 건너면 중국 측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다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야 한다고 했죠. 라오스 정글을 통과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뱀이나 맹수도 무섭지만 국경 수비대에 붙잡히면 그대로 북송될 수 있다고 했죠.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자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더 이상 숨 막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브로커의 얼굴이 씁쓸해졌어요. 그도 한때는 저처럼 자유를 꿈꾸며 이 길을 택했던 걸까요? 이후 저는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너무 많이 챙기면 의심을 살 테니 최소한의 것들만 골랐죠. 겨울이라 두꺼운 옷이 필요했지만 한꺼번에 사면 눈에 띌 테니 조금씩 나눠서 구했어요. 신발도 새로 샀죠.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을 튼튼한 것으로요. 비상금은 옷 안감에 숨겼어요. 조금씩 여러 곳에 나눠 숨겼죠. 하나가 발각되더라도 다른 건 지킬 수 있게요. 신분증도 만들어야 했어요. 브로커가 소개해준 위조업자에게 찾아갔죠. 손이 떨렸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펴야 했어요.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조심스레 움직였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진 않을까? 우리의 계획이 발각되진 않았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졌죠. 진수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깼죠.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며 달랬어요. 조금만 참자. 곧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압록강을 건너다 잡히면 어쩌지? 중국에서 붙잡히면 어쩌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이 정해졌어요. 이틀 뒤 새벽이었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부모님의 사진,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선 이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진수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밥을 챙겨줬어요. 앞으로 며칠간은 제대로 된 끼니를 먹기 힘들 테니까요. 진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도 말을 잃었죠.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해요. 가슴 한켠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는 설렘이 있었죠.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옷, 약간의 식량, 위조한 신분증. 모든 게 준비됐죠. 이제 남은 건 새벽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마치 우리를 재촉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자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진수를 재우고 나서도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압록강을 건너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죠. 새벽 2시,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달조차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탈출을 도와주려는 것처럼요. 진수를 조심스레 깨웠어요. 말없이 준비된 옷을 갈아입고 숨겨둔 가방을 챙겼죠.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약속된 시간에 늦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가로등마저 고장난 듯했죠.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감시초소를 지날 때는 숨소리마저 죽여야 했어요. 진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무서웠지만 동생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트럭은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칸 밑에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갔죠. 너무 좁아서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어요. 진수가 숨쉬기 힘들다며 불안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6시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었죠.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 번은 정말 검사를 당할 뻔했어요. 군인들이 트럭을 세우고 짐칸을 살피기 시작했을 때 진수의 손을 꼭 잡았죠. 죽을 것 같은 몇 분이 지나고 다행히 트럭은 다시 움직였어요. 마침내 압록강 인근 마을에 도착했어요.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쉴 틈은 없었죠.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로 재빨리 이동했어요. 낡은 창고였죠. 그곳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진수를 안아주면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창고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놀라야 했죠.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진 않았을까? 브로커가 우리를 배신하진 않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마침내 자정이 되었어요. 브로커가 데리러 왔죠.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가야 했어요. 1시간 넘게 걸었나요? 발밑에 눈이 푹푹 빠졌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어요.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멀리서 비치면 그대로 눈 속에 엎드려야 했죠.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어요. 얼어붙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죠. 브로커가 얼음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건널 만큼은 얼었다고 했죠. 하지만 중간중간 얼지 않은 구간도 있다고 했어요. 조심해서 건너야 했죠. 내 발자국만 따라와. 절대 다른 곳을 밟지 마. 브로커의 말대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강을 건넜어요. 진수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순찰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엎드려. 브로커의 외침에 그대로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차가운 얼음이 뺨을 내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렇게 몇 분이 지났나요? 다행히 순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조차 없었죠. 곧바로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제 더 큰 고비가 남아있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쫓는 건 중국 공안만이 아니었어요. 보이부 추적조도 우리의 뒤를 쫓고 있었죠. 브로커가 귀띔해준 정보에 의하면 이미 우리의 인상착의가 공안과 보이부에 전달됐다고 해요. 낮에는 좁은 창고나 폐가에 숨어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한 번은 보이부 추적조가 우리가 숨어있던 창고 바로 앞까지 왔었죠.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최근에 목격됐다는 정보가 있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 진수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발각되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밤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공안의 순찰차가 수시로 지나갔고 CCTV가 없는 길을 찾는 것도 힘들었죠. 때로는 하루 종일 좁은 트럭 속에 숨어 있어야 했고 때로는 밤새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었죠. 이틀 동안 물 한 모금으로 버텨야 할 때도 있었어요. 구걸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안 되니까요. 진수가 배고파서 울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먹을 것을 구하려 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죠.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라오스 정글은 더 끔찍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밀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조차 힘들었죠. 뱀이랑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밤에는 정체 모를 동물 소리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요. 거기다 비까지 내렸죠. 진수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나, 더는 못 가겠어. 조금만 더 버텨. 우리 곧 도착할 거야. 약도 제대로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챙겨온 해열제가 조금 남아있었죠.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동생이 버텨주기를. 이대로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마침내 태국 국경이 보였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는 자수했죠. 태국 경찰에게 붙잡히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서에서 며칠을 보내고 난 뒤 마침내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됐어요.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죠.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수야, 우리 진짜 해냈어. 누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야, 정말 이제야 끝났다는 게 실감났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대사관 직원이 우리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걸요. 돈도 물건도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진수의 얼굴에 드디어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밝은 불빛들이 마치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삶을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잠든 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만에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창밖으로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암시하는 것처럼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이 휘둥그레졌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밝기의 조명이 공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며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입국 심사 직원이 건넨 첫 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관리소 직원들에게서 들어온 건 고함과 욕설뿐이었는데 이런 친절한 말투가 너무나 낯설었죠. 진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보이부와 겹쳐 보여 움찔했죠.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안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이나 고압적인 태도는 없었죠. 오히려 진수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먼저 병원부터 가자고 했어요. 병원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하얀 벽과 깨끗한 복도, 소독약 냄새. 북한의 진료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영양실조의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걱정 마세요. 잘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북한이었다면,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진수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매일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고 깨끗한 침대에서 푹 쉴 수 있었죠. 진수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하나원으로 이송된 날,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저희처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죠. 자본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특히 돈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북한에서는, 특히 장마당에서는 돈이 전부였죠. 돈만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죠. 인권, 자유, 존엄성.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은행 체험학습을 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ATM기를 처음 봤거든요. 기계에 카드 하나만 넣으면 돈이 나온다니. 마치 마법 같았죠. 하지만 더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그 돈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북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적게 벌어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같이 온 언니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서요. 진수는 검정고시 준비반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했죠.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진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누나, 나 대학도 갈 수 있대. 진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미래였죠. 저도 컴퓨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게 즐거웠어요. 주말에는 서울 시내로 외출을 나갔어요. 번화가의 네온사인,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모든 게 신기했죠. 처음으로 영화관에도 가봤어요. USB로만 보던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나, 우리도 이제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진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밤마다 문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죠.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원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진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대요. 저는 작은 가게라도 열고 싶었죠. 북한에서처럼 불법적인 일이 아닌 떳떳한 장사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수료식 날,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자유, 존엄성, 평화로운 삶.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진수와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두렵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새 삶을 시작한 선배들도 있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도 차근차근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죠. 이제 우리도 저 밤하늘처럼 자유롭게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 열쇠를 받던 날 손이 떨렸어요. 2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궁전보다 더 소중했죠.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누나,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 진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방 2개의 거실, 욕실, 모든 게 새 것이었죠.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보일러 버튼만 누르면 바닥이 따뜻해져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돈만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돈은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정착지원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도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죠. 북한에서처럼 단속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필요도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언니,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해도 돈이 벌리나요? 그럼요. 여기선 정직한 게 더 큰 이익이 돼요. 같은 탈북민 동생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선 오히려 정직함이 신뢰가 되고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고요. 진수는 더 큰 변화를 보여줬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합격했죠. 공부방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수학은 북한과 너무 달라서 힘들어했는데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붙잡고 가르쳐 주셨죠. 누나, 내가 해냈어.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어.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는 진수를 보며 울컥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돈이 없어서, 출신 성분이 나빠서 포기해야 했던 꿈들. 이제는 그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가능해요. 가장 특별했던 건 첫 선거에 참여했던 날이에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북한에서의 선거는 그저 도장 찍기에 불과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진짜로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인가요? 그럼요. 당신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에요. 성관이 직원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는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저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닌 한 명의 당당한 시민으로요. 작은 꿈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갔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조금씩 성장했고 진수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돈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유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겪은 일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그 희망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은서가 생각나요. 은서도 이런 자유를 꿈꿨을 텐데.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요. 은서의 목까지,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요. 진수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죠. 가끔 제 쇼핑몰 웹사이트도 도와준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요. 더 이상 감시 카메라나 보이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마음껏 웃고 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자유구나.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누나,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래,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 진수와 마주보며 웃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단순히 생존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 삶을요. 앞으로도 분명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래요.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도 더 자유로워 보여요. 아마도 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에 있다는 걸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